안녕하세요. 저는 유문일 진짜 영어라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문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은 신규 모집을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5 학년도에 중1이 된 학생과 2025 학년도에 중2가 된 학생을 각각 한 반씩 모집할 예정입니다. 11월에 수능 그 다음 주 정도에 제가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도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보고 부모님들도 저를 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은 12월부터 개강을 공식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저희 학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부모님들은 저희 학원을 구문독해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이다 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긴 하는데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구문독해란 것과 제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구문독해란 말이 워낙 광범위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학원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지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제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 영어에 푹 빠졌습니다. 영어에 거의 미쳐 있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만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대 영어과를 나왔는데요. 거기서 영어만 공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다음에는 제가 학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기업체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라고 할까요?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갖다 주로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고수들을 만나고 우리나라 사람이 됐든 외국 사람이 됐든 만나면서 일을 갖다가 재밌게 해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어요. 영어를 사용하는 일을 하다가 학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큰 문화적 쇼크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원이라는 곳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폐쇄된 어떤 그런 문화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도대체 이걸 왜 배워? 라는 그런 지식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였고 이건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영어를 사용할 때 아이들을 망치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학원가에서는 대세가 돼서 마치 그런 걸 갖다 안 가르쳐 주면은 무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유능하고 멋있는 선생이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올바로 가르쳐서 올바로 나중에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건데 전혀 영어를 사용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학원만의 문화가 정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갖다 좀 가르치면서 저도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흔히들 가르치는 방식으로 그런 요령이랄까요? 그런 식의 강의를 지속해야 될까? 뭐 전체가 그런 식으로 물들어 있었으니까요.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영어를 사용했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배운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갖다가 사용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나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딴 사람들처럼 그런 요령이나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내 양심상 안 되겠다. 난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다가 뭐 그러다가 망하게 되면 그냥 망하고 말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기본 모토를 세워놓고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서점에 가면은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는 교재 같은 건 아예 전멸돼 있었고 대부분의 책들은 그냥 문제집이었습니다. 수능에 맞춘 그런 문제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럼 학생들의 실력을 갖다 키워줘야 되는데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선생은 교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데 교재는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무슨 종합명언이 뭐니 그래가지고 그런 책들이 약간 구식이긴 하지만 있었는데 요즘엔 아예 제가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할 때는 아예 교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재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교재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남들이 해놓은 걸 좀 정리해 놓고 뭐 그걸 프린트해서 가르치긴 쉬운데 아예 처음부터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교재를 만든다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은 의미 있는 일이겠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지 한 28년,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거의 완성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 뭐 개선할 점들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단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일단은 문법을 재정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것들은 그 당시에도 뭐 지금도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메이의 과거는 뭐니? 라고 지금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대답하는 것이 마이트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혹시 우리 학원에 오기 전에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뭐 이런 문법을 갖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적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아이들의 대부분은 배운 적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요즘에 부모님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시니까요. 메이의 과거를 마이트로 써본 적이 있으십니까? have 플러스 pp를 쓸 때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생각하면서 써보신 적이 있나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법이 저도 그렇게 배우긴 했습니다만 우리 문법이 뭐가 잘못됐을까를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헌을 찾아보고 저도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논문도 쓰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랬더니 놀라운 걸 갖다 발견을 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배우는 제가 지금 질문한 그런 지식들은 대부분 영문법이 아니라 일본에서 가르치는 영문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 가르치는 일본 책을 보시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문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일본식 영문법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입체적이지가 않고 평면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으로 문법적 사실을 내려놓고 그걸 암기해라를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도 물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놓치고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일본식 영문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왜 일본 학생들은 영어를 못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 자체도 선생이 영어를 못하는데 학생이 어떻게 영어를 잘하냐? 이런 비판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시스템을 고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문법들에 대해서 제가 문헌을 찾아보고 이걸 갖다 고치고 그럼 어떤 시스템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이게 전 세계 영문법을 총 집대성한 책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유명한 책이니까.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쿼크의 책이죠. 그래서 이 쿼크의 책을 다 찾아보면서 과연 내가 배운 건 맞는 건가? 내가 문법 시간에 배운 것과 내가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알게 된 것, 아는 그 나의 실력으로 비춰봤을 때 그거는 좀 이상하게 틀린 것 같다. 이런 문법을 내가 도대체 왜 배웠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 라고 해서 그 영문법의 거의 모든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영문법을 제가 새로 만들었어요. 학생들을 위한 영문법을.
그게 내용 자체는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영문법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2D가 아니라 3D인 것이죠. 입체적인 영문법이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문법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학생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영문법이 잘못된 겁니다. 일본식 영문법과 한국식 영문법, 그다음 미국식 영문법이 이상하게 지금 섞여가지고 그 잔재들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서가지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교재 자체가 없습니다. 서점에 한번 나가보세요. 문제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쪼가리 지식만 나열되어 있는 걸 책으로 만들어서 내놨을 뿐이지, 어떤 그 영문법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책은 아예 요즘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저는 퇴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영문법 자체가 재정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영문법을 재정립을 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만들고 학생들한테 수업으로 해보고 학생들의 질문, 그 다음에 학생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를 이해했으면은 성적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성적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뭐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거대한 영문법의 전체 시스템을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문법이 이게 잘못됐어, 저게 잘못됐어 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안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죠. 저는 거기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이 되는 새로운 영문법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르치는 영문법은 이렇게 근거 있는 책들, 그죠? 뭐 세계적으로 누구 얘기하면은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아는 그런 사람들이 책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수정하고 물어보고 뭐 그러면서 정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영문법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그리고 배워놓으면은 나중에 평생 쓸 수 있는 영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구문독해다 그러면 이제 구문독해의 커다란 주제는 문법과 독해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그렇게 새롭게 정립해서 저는 가르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학부모님 한 분이 영문학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정말로 가능하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나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걸 구현하는 건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하셨던 경험도 있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미국의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교수가 그러더랍니다. 테스트를 갖다 해보고 이제 물어보고 인터뷰한 다음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너만큼 영어에 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저희 학원엔 그런 애들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아마 별로 없나 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영역은 독해의 영역이죠. 제가 조금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문독해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데, 시중에 보시면은 구문독해라는 이름을 가진 책이 2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 2권이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면 이때 강조 구문이다 그럼 비슷한 문장을 쭉 모아놓고 그걸 패턴 연습을 시켜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런 패턴 연습형 교재가 있긴 있었습니다. 아주 인기가 없었어요. 누가 그런 거 가지고 공부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패턴 연습하는 거에다가 구문 하면은 그게 구문 교재의 정석인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죠. 근데 그 패턴 연습을 제가 좀 다른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태권도를 배운다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품새를 익힙니다. 예전엔 뭐 태극 8장이라고 그랬는데 품새를 익힙니다. 패턴 연습은 그 품새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의 품새를 익혔다고 봅시다. 그럼 이 학생이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시간이 왔어요. 쉽게 말하면 시험 보고 테스트 받아야 되는 시간이 왔다고 가정을 하죠. 품새를 열심히 익힌 학생이 막상 대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릴 때 친구들끼리 싸울 때 가끔 그러죠. 돌려차기 2단 옆차기를 해야 되는데 품새에서 배운 대로 그게 아니라 머리끄덩이 잡고 그죠? 땅바닥에서 뒹굴곤 하죠. 그런 형태입니다. 패턴 연습 가지고는 영어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패턴 연습을 독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문법의 모든 영역을 다시 구성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문법 영역에 해당되는 독해를 저 같은 경우는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싸우는 방법이거든요. 문법을 배웠으면 그 문법을 가지고 문장을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장을 저는 학생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교재가 없어요. 근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푹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어에 푹 빠진 거는 영어 문장에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영어 문장을 수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형광펜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를 들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저는 항상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형광펜으로 체크한 부분을 저는 수집을 해요. 그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제 개인적인 취미입니다. 전 문장을 수집하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는 약간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수집해요. 요즘에는 별로 안 합니다. 더 이상 수집할 문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좋고 그 다음에 문장적으로도 아주 재미있는 문장들을 수집하는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만들어 놓은 그 문법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든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응시켜 놨습니다. 이게 우리 학원만의 그 장점이랄까 특징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투부정사를 배웠어요. 지각동사를 배웠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저는 그 지각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아이들한테 단락으로 제시를 갖다 해요. 그러면 지각동사가 있구나. 지각동사가 있는 문장이 있으니까 해석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는 조금 전에 지각동사를 배웠는데 제가 제시한 문장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왜 해석하지 못할까요? 지각동사 때문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즉 그 학생이 배웠다라는 거는 마치 그런 거죠. 마치 머릿속에 문법을 저장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독해를 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이 학원 문화에서 그런 식으로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법과 독해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머릿속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각동사에 관련된 지문을 읽으라고 그러면서 지각동사 때문에 제가 제시하는 문장은 대부분 지각동사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문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무식하구나. 그러면서 각생들의 머리를 계속 자극시켜주고 학생들이 영어 문장을 보는, 그리고 이런 문법을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를 각인시켜주는, 그래서 학습 효과를 거두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그 독해도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독해고, 어디 문제집 같은 데에서 나오는 그 수준 낮은 그런 독해라든가,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이해도 안 가는,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학생들한테 제시할 필요가 없는 굉장히 말만 베베 꼰 그런 지문이 아니라 수준 있는 글에서만 저는 뽑았습니다. 예를 들면 제로 마지노 코스트 소사이티 좀 많습니다. 책이 프리티컬 에틱 이런 데서 다 저는 독해 지문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저희 학원만이 쓰는 그런 교재를 만들어서 씁니다. 문법을 독해 속에서 대응해서 연습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새는 다 배워놓고 싸울 때는 머리끄덩이 잡고 땅바닥에서 굴르는 효과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방식은 실제로 싸워가면서
왜 두들겨 맞게 됐는지를 교정시켜주고 자세를 교정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재 자체가 문법과 독해 교재는 저희 학원만이 쓰는 방식이고 제가 어디서 뭐 베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그렇게 뭐 큰 학원도 아니고 뭐 광고를 갖다 빵빵해서 애들 막 대기시키는 그런 류의 멋있는 학원도 아닙니다만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의 미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학생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학원에서만큼은 학생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레벨 테스트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도 하나씩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의 레벨은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들어올 때 학생들의 레벨과 저희 학원을 나가게 될 때 학생들의 레벨은 변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은 너희가 들어올 때의 모습과 나가는 모습은 틀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자 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이의 과거는 마이트, have pp는 완료 교훈 계속 결과 이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문장 속에서 보는 것과 선생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틀렸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질문해도 선생님이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고 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야, 너는 완료교훈 계속 결과 이거 이해 가니? 그러면 이런 것도 이해 못하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바본 줄 알았어요. 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뭐 그런 거 못 배워도 영어 실력은 클 수가 있거든요. 영어 실력을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선생이 돼가지고 이런 문헌을 찾아본 다음에 제가 느낀 것, 아니 걔네들은 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영문법을 그렇게 다 이해한다고 했을까? 그거 지금도 중고등학교 친구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제가 막 욕해요. 너 그때 이해했다는 거 맞아? 그런 것이죠.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탐구심이 있는데 그 탐구심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이건 이상하다라는 부분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를 잃은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최소한 선생이 잘못돼서 학생이 무능하게 보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재도 틀려야 되고 강의 방식도 틀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교육하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조금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문일 진짜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 학부모가 절대로 이 학원을 다닌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학원이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은 아직까지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또 2반을 모집하게 되는데 학생들에게 또 새로운 전기 계기를 제가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에 들어올 때 제가 한 가지 요구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학생들이 어떤 많은 지식을 가져오거나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올 필요는 굳이 없다. 그러나 여기 와서 공부할 자세는 돼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제가 가르쳐주고 제가 어려운 과제를 줬을 때 정말로 성실하게 그걸 해결하고 해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가끔가다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한참 설명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피해를 주고 수업의 그 효과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올 때는 학생들은 첫 번째
학생다워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뭐 공부를 갖다 엄청 많이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학원이. 근데 학생들에게 양심적으로 집에서 생각해 올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뭐 선생님의 눈이 안 닿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해온다든가 그러면은 효과가 거의 없죠.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제 수업 방식에서는 순수하고 그래도 나중에 어느 정도 노력하려는 학생들, 네, 그런 학생들이 비교적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저희 학원이 그렇게 대중적인 학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굉장히 착하고 순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이 주로 저희 학원에 수업을 들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문의하시면은 어느 분인가는 대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고, 저희 학원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하는 데야 그러겠지만, 기회가 된다면은 아이들이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영어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일반적인 문법 같은 경우는 제 인터넷 카페나 아니면은 저 유튜브 채널 같은데 수백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보시고 고민하시고 물어보시고, 학원을 원래 3번 정도 확인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부를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 입시제도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영어를 완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 웬만한 대학 가기 위해서는 그런 작전을 써야지 대학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과형 학생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제가 2년 정도는 가르쳐야 되겠다, 완성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2 학생을 마지노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가르쳤을 때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중간에 들어올 경우는 성공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수업은 기본 개념을 확장시키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앞부분의 수업을 안 들으면은 뒷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자세 또 역시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지식과 자세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부분에서 제 훈련을 안 받은 학생들이 뒤에 오면은 잘 적응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시작 같이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은 중간에 바꾸시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번 기회도 많은 분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원이 작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대해서 많이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괜찮다 싶으시면 한 번쯤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 안 했던 이야기를 오늘 좀 정리해서 쭉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인연이 되면은 설명회 할 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